창일과 문자 이야기. 다음 날 창일은 어제 마시를 만난 일은 잊고 입궁하여 황제께 아침 인사를 올리는 조리에 참석하였다. 말이 입궁이라고는 하나 초라한 집 몇 채가 둘러서 있고 그 사이 조금 널찍한 공터가 있으며 직급에 따라 자리에 돌이 박혀 있는 그런 소박한 궁전이었다. 창일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편이어서 가장 근거리에서 호를 쥐고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황제가 물었다. 창일공, 공이 일전에 말한 문자결집은 잘 되어가고 있나? 창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숙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온지? 당시 제가 문자결집에 청을 드렸으나 폐하께서는 아직 뭐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사옵니다. 난 분명 허락한 거로 기억하는데. 바로 그렇게 사람의 귀는 듣고도 곧 잊으며 시간의 폭풍에 휘말리면 흔적도 없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문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조례의 대화나 의결사항도 누군가 문자로 기록해둔다면 착오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자 결집이라니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필 문자 따위를 결집한단 말입니까? 보니 그는 가소라고 하는 재상이었으며 창일보다는 훨씬 직급이 위였고 나이도 많고 겪은 것도 많아 황제에게도 당당하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었다. 황제는 말했다. 오, 가공께서 문자 결집에 반대하오?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문자가 생기면 모든 백성들이 아주 쉽고 빠르게 정보며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궁 내부의 일들은 반드시 기밀에 붙여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일파만파 퍼져갈 것이고 심지어 적국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폐하께서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에 손이 몇 번 갔는지조차 다 알려질 것입니다. 이건 신변의 방어막이 극히 얇아짐을 의미합니다. 또 국가의 중요 방침도 다 새어나갈 것입니다. 이는 유사시 전쟁이 났을 경우 치명적인 분리를 초래합니다. 누군가는 비둘기의 발에 문자를 달아서 먼 거리의 사람과 교신할 것인즉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왜 사서 이런 위험을 부른답니까? 그는 창의를 쏘아보더니 말을 이었다. 장일 사관, 자네는 아직 젊어서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문자가 저 백성들에게 퍼질 시 모두 우리 궁중에 관리와 똑같은 정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가? 그건 위기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네. 예로부터 백성은 그 머리를 비우고 배는 채워주라는 말이 있네. 똑똑해지면 아는 게 병이라는 말로도 이어지지. 문자 이야기인 다시는 꺼내지도 말게나. 창일은 고위급 인사로부터 내리 쏟아지는 압박감을 애써 털어버리려는 듯 몸을 한 차례 떨고는 대답했다. 자식이 똑똑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있는 우리가 백성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린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지 못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닙니까? 가소는 당돌한 창일의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얼굴이 벌게지더니 말했다. 지금 자네 입에서 어떤 무서운 말이 튀어나왔는지 아는가? 우리 조정의 문무백관은 물론이고 지존이신 황제까지 포함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불이라고 폄하한 것일세. 그는 말을 끊고는 황제의 눈치를 살폈는데 황제는 고개를 갸웃할 뿐이므로 내친김에 가소는 말을 이었다. 문자는 사람을 편리하게 할 것이고 쉽게 할 것이네. 요즘 사람, 특히 젊은 층일수록 쉽고 편한 게 대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는가? 타지에 살게 된 자식이 응당 부모께 연중 종종 들러 문안을 여쭤야 하건만 누군가는 서신에 문자를 빼곡하게 써넣어 그걸 안부랍치고 보내고 마는 세상에 올 걸세. 어쩌면 연애하는 남녀간에도 그렇게 문자로 사랑을 표현하는 괴이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지. 그 메마른 문자가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처럼 생명이 있다고 보는가? 어쩌면 자네는 생명이 충만한 자리에서 생명의 농도가 점점 희박해지는 곳으로 이동하자고 건의하는 것인가? 그의 노도와 같은 웅변에 만조백관들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누구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황제마저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창일은 분연히 몸을 세우고 입을 열었다. 재상님의 말씀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소소한 단점만 들추어내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자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여 시공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 말고도
가장 근원적이고 위대한 목적이 있으니 바로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재상은 말했다. 뭐라고? 법이라? 그것은 관에서 알면 되는 것이지 백성들이 일일이 그 형법을 알아서 못하는가? 창일이 답했다. 법이라 함은 그렇게 세상에 좁은 법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으로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법도가 있고 생명의 법도가 있으니 인간에게도 응당 그것에 순응하는 법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온 세상의 성현들이 평생을 방방곡곡 다니며 전해도 다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자가 잘 결집되어 정리되고 퍼져간다면 그때는 가능해집니다. 가소가 말했다. 그래, 그럼 말해보게. 사람이 우주와 생명에 순응하여 살아간다는 법도라는 게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입 똑바로 떼게. 지금 여긴 황제가 계신 어전이네. 허튼 소리로 입만 깝죽대다간 그 혀를 뽑힐 줄 알게. 창일은 속으로 탄식이 나왔다. 이건 뭔가? 또 이번 이야기 속에서도 강렬한 압박이 찾아온 건 여전하구나. 눈앞이 캄캄해졌는가 하는 순간 갑자기 어제 마시가 엄지를 짚어줬던 그 자리, 천목의 자리에 한 비도라기가 떠오르더니 지혜가 열렸다. 이것이 마시라는 요정이 말한 희한통인가?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법을 감히 제가 어찌 논하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문자의 특성을 분류하고 결집할 뿐이고 법을 설하시는 것은 복희 성인이나 황제 폐하와 같은 성인께서 하실 일인 줄 압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결정타였다. 가소는 할 말을 잃고 창의를 손가락으로 삿대질할 뿐이었고 황제는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장일사관의 의견에 이치가 있다. 문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 결집을 하여 짐에게 보고할 것을 명하노라. 그날 이후 창일은 온 열과 성을 다하여 문자 연구와 결집에 골몰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문자화되어 보일 정도였으며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움직임과 성향까지도 문자적 꼴을 띠게 되었다. 천황과 희안이 점점 더 쉽게 작동한 덕이었다. 그는 황제께 허락을 얻어 고향에 내려갔는데 물론 연구에 전념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높은 누대에 올라가 연구했으며 그의 학인들은 대륙의 곳곳을 나눠서 다니며 문자를 수집하여 때가 되면 돌아와 보고를 했다. 때론 비둘기 발목에 내용을 묶어 보내기도 했는데 아주 유용했다. 하지만 많은 날 그는 뚫리지 않는 지혜로 인해 괴로워하고 답답해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문자는 본디 하늘이 창조한 것이고 신이 만든 것 아닌가? 일개 인간인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 이 깊은 이치를 통달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한계를 벽처럼 느끼며 통곡을 했다. 진실로 만천하 백성들과 그 후대를 위한 통곡이었다.